네, 한 주간의 이슈를 또 정리해보면서 이번 주에는 어떤 투자 전략을 짜볼까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위클리 투자 핫이슈고요.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주식캐스터 연희님 소개해드립니다. 연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연희님과 함께 일정 체크부터 해볼 텐데요. 과연 이번 주에는 어떤 주요 일정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타임라인 체크해 보시죠. 네. 일단 이번 주에도 4거래일밖에 없는데도 굉장히 일정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또 경제 지표나 실적 발표들이 예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한 가지씩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경제 지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미국의 서비스업 PMI가 발표가 되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일단 미국 경제 아시는 것처럼 3분의 2가 서비스업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업 PMI 지표도 굉장히 미국 경제 성장의 활력 이런 정도를 볼 수 있는 좀 중요한 지표일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 지수가 52 이상이면은 경기 확장 국면이고 52 하면 뭐 경기 이제 축소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1월 서비스업 PMI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네. 잠깐 이제 2023년 12월 서비스업 PMI 지수를 잠깐 체크를 해보자면 그 당시에는요 50.6이 나왔습니다. 11월과 비교해서 2포인트가량 떨어졌고요. 이게 50이 이제 기준점이잖아요. 그 간당간당 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11월보다 12월이 2포인트가량 떨어졌던 그 이유 중 하나는 고용이 3년 반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네. 이렇게 12월에는 우리가 서비스업 PMI를 통해서 서비스업 수요가 조금 더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경제 성장 둔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좀 체크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1월 그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는 또 특이했던 점이 우리가 예상을 했었던 것보다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이제 보고서의 내용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전에 발표됐던 실업급여 청구 건수라던가 취업자 수라던가 고용비용 이런 지표들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이 살짝은 둔화하고 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체크를 했었는데 지난주에 발표됐던 1월 그 고용 보고서에는 굉장히 고용이 뜨겁다라는 거를 확인을 했기 맞아요. 때문에 네. 이제 시장에서는 이게 약간 앞뒤가 안 맞는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 발표되는 서비스업 PMI가 또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낮게 나온다면 또다시 3월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서비스업 PMI 지수가 조금은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경기 온도를 측정할 수 있을 만한 PMI 지표가 또 발표가 되니까요. 함께 관심을 가져보시면서 미국 증시와 더불어서 국내 증시 영향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오늘 또 일정 가운데 중국의 인민은행이 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이제 0.5%포인트 인하한다는 소식이 있는데 지준율 인하로 어느 정도의 저희가 또 경기 부양의 효과를 얻게 될까요? 네, 지급 준비율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은행에 예금액이 들어오면 중앙은행에 그냥 의무적으로 적립을 해야 네네. 되는 비중인데요. 이 지준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면서 유동성을 약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오늘부터 이제 지준율을 이렇게 0.5%포인트 인하를 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시장에 펼쳐지게 되는 효과로는 186조 원의 유동성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특히 이제 이번에 우리가 시장에서 좀 체크하고 있는 포인트는 지준율에 대한 규모인데요. 사실 2022년에도 2번의 지준율 인하가 있었고 작년에도 2번의 인하율이 있었는데 그때는 0.25%포인트 정도로만 이제 인하를 네네. 했었다면 이번에는 2배 규모로 상당히 많이 크게 지준율을 인하한다라는 것들에 이제 좀 체크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준율 인하에 대한 폭이 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또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더 내놓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도 같이 커지고 있고요. 어쨌든 중국에서는 아직까지도 통화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조금은 조심스러운 입장이 있기는 합니다만 네.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는 인민은행이 그래도 1분기랑 3분기의 금리를 인하를 하고 2분기, 4분기에는 지준율의 인하폭을 조금 더 확대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중국에서의 경기 부양 효과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일정을 보면요. 오늘 실적 발표 굉장히 많고요. 뭐 내일도 있고 계속해서 실적 발표가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SK텔레콤을 또 오늘 꼽아주셨던데 사실 조금 전에 방송 전에 나왔어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1조 7,532억 원 정도로 전년 대비 한 8.8% 정도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 SK텔레콤 실적에서는 저희가 어떤 포인트를 체크해봐야 될까요? 제가 이제 오늘도 굉장히 다양한 실적 발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네. SK텔레콤을 가져온 이유는요. 최근에 통신주와 관련해서 되게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일단은 단톡법 폐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 이제 드디어 제사 이통사에 대한 그 확정이 되기도 맞아요.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엮어서 설명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고 이번 주에도 또 이제 LG U+인가 다른 통신사들도 네네. 실적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통신 3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라던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던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하도 이제 중간 요금제라던가 알뜰 요금제 이런 부분들의 이런 중간 요금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통신사들의 수익성을 판단할 수 있는 ARPU가 좀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통신사들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조금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제사 이통사가 확정이 됐잖아요. 네. 이걸로 인해서 기존의 통신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있을지 이제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보자면요. 이번에 이제 아마 아실 거예요. 스테이지 X라는 기업이 5G 28GHz 맞아요. 이쪽에 네. 이제 할당을 받으면서 이제 그동안의 제3 체계에서 제사 이통사까지 등장을 하게 됐는데요. 이번에 낙찰가를 굉장히 높게 낙찰을 받았습니다. 4,300억 원대로 굉장히 높은 가격대로 낙찰이 됐는데 이게 사실 낙찰가도 굉장히 비싸지만 그 의무 구축을 해야 돼요. 3년 이내로. 네네. 이런 구축 비용까지 다 합치면 한 6,80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일단 제사 이통사가 생겨나기는 했지만 굉장히 높은 비용을 부담하기는 어려워서 과연 성공해서 잘 안착될 수 있을까? 이런 우려 섞인 시선들도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어쨌든 많은 비용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제사 이통사를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된 이유는 결정적으로 경쟁을 통해 가지고 더 좋은 서비스랑 가격적인 부담을 좀 내려놓기 위한 맞죠. 부분들이 네.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비용이 높아지게 되면 그 비용이 다시 소비자에게 전가가 됐을 때 제사 이통사가 등장한다라는 취지가 좀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증권가에서도 제사 이통사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통신 산업 자체가 규제도 굉장히 강력한 산업이고요. 그리고 지금 들인 비용에 비해서 이익을 내기가 조금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기존 통신주들에게는 요 이번에 생겨난 제사 이통사가 전혀 영향이 없는가라고 한다면 그건 또 아닙니다. 어쨌든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났다라는 것만으로도 기존 통신주에게는 어찌됐건 살짝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제 일부 증권사에서는 그럼 통신주보다는 차라리 추가 매출처가 생긴 통신 장비 업체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요. 네. 사실상 이 스테이지 X가 통신 장비 시장에게 수혜를 줄 만큼의 아주 커다란 영향을 주기에는 살짝은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경쟁사랑 같이 뭐 라운드를 거듭해가면서 경매가도 굉장히 올라갔다고 네. 하는데 과연 예상만큼의 이런 효과가 나게 될지는 조금은 회의적인 시각들도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날 일정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내일도 일정이 있는데 그 가운데 좀 눈에 띄는 게 이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조금 더 많이 주려고 하나 봐요. 사실 뭐 지난해 주식시장 가운데서 뭐 주가 조작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부각이 되기도 했었잖아요. 이번에 포상금 한도가 좀 높아지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일단 주가 조작 작년에 3번인가요? 4월, 맞아요. 6월, 10월 이렇게 연달아서 3번이나 터졌었는데요.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실망을 하고 진짜 국내 주식시장은 주가 조작의 막 놀이터다 이런 이야기까지 붙으면서 네. 실망을 하신 분들도 많고 또 이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뭐 시스템적으로 잘 구축되지 않은 부분들, 미흡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결정적으로는 선진국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처벌 수위도 굉장히 약하고요. 또 이제 포상 이런 이게 뭐지?
네? 포상금이요? 아니요, 갑자기 단어가 포상제도요? 생각이 안 나요. 이제 신고를 하면 그거에 대한 포상금도 굉장히 약하기 네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서 약간 이런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또 하나라고 볼 수가 그렇죠.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대표적인 예로 형벌이 굉장히 센데 대표적인 예가 2009년에 다단계 금융 그때 처벌이 150년형을 받기도 네. 했었고요. 또 이제 포상금 금액으로는 제보자 한 명에게 들어갔던 포상금이 3,730억 원 수준의 포상금을 네네.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처벌 수위가 굉장히 약한데 형사처벌 수준으로 끝나고요. 이제 벌금 같은 경우에도 부당이익을 취득한 그거 규모를 조금 산정하기가 어렵다라는 네. 이유로요. 한 5억 원 수준의 벌금만 내면은 이제 끝나기 때문에 이게 남는 장사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도 약간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6일부터는요, 주가 조작 세력을 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금을 기존보다 더 늘려가지고 최대 30억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고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또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익명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될 그렇죠. 텐데 이제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서 익명 신고 제도까지도 같이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는 주가 조작에 대한 이슈가 워낙에 컸었지만 2024년에는 정말 건전한 금융시장 안에서 많은 분들이 좀 올바르게 수익을 내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깨끗한 주식시장의 조성을 위해서는 포상금도 높여주고 그래야지 좀 그런 일들이 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포상금 한도가 좀 높아진다는 점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다시 실적 발표로 돌아와서 보니까요. 굉장히 이번 주에 금융주들의 실적이 또 많습니다. 지난주부터 사실 저 PBR 때문에 굉장히 포인트가 됐던 게 금융 종목들일 것 같은데 과연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게 될지 지금 시장에 대한 기대치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아시는 것처럼 1월에는 국내 증시가 굉장히 많이 부진했고요. 1월 효과라는 것도 우리가 전혀 누려보지 못했었던 그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얼마 전에 발표를 했었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지난주에 저 PBR 관련주에 굉장히 수급이 크게 쏠리면서 국내 주식시장 그동안 이제 성장주 쪽으로 많이 사람들이 관심이 쏠렸었다면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가치주로 조금 수급이 쏠리는 모양새들이 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적정 주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가가 형성된 섹터는 크게 6가지가 있는데요. 네. 에너지, 그리고 산업재, 경기 소비재, 필수 소비재, 금융, 유틸리티 이렇게 6가지 섹터를 꼽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금융주들의 실적이 정말 많이 발표가 예정이 된 만큼 네. 저는 이제 지금 이 시간에 저 PBR 관련주 중에서 금융주를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금융 섹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많이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첫 번째로는 배당금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주주 환원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게 다른 섹터보다 저는 이제 금융주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금융주 안에서도 뭐 은행주, 증권주, 보험주 굉장히 여러 가지 섹터가 있는데 이제 하나씩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증권주를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크게 오르기 위해서 우리가 해소해야 될 부분이 일단은 부동산 PF와 그쵸. 관련된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부동산 PF가 증권주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증권사들의 부동산 PF 투자 노출 규모가 30% 수준이라고 네. 합니다. 그런데 조정 유동성 비율 같은 경우에는 104%라고 해요. 그래서 이 조정 유동성 비율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이게 높을수록 단기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크다라는 네네. 거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수준이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충분히 부동산 PF에 대한 손실 흡수 능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동산 PF라는 자체 리스크가 배제 사유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키움증권이라던가 뭐 삼성증권과 같이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좀 강력한 의지가 있는 강한 종목들을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현재 정부의 코리안 디스카운트 해소를 하기 위해서 증시 부양을 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렇게 되면은 네. 그 자금이 주식으로 이제 쏠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주식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게 된다면 거래 대금 증가가 반영되는 1월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우리가 같이 엮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증권주 이렇게 체크를 해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험주인데요. 네. 일단 보험주가 왜 저 PBR로 이제 분류가 됐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보험주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한다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그쵸, 네. 이게 가장 큰 성장성의 결여
고려 요소가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자본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주주 환원의 확대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라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두 가지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보험 산업 자체적인 노력으로서 해소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네. 인구 구조 이런 거 이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외부적인 노력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 PBR 테마 속 금융 섹터 안에서도 보험주의 상승은 다른 금융주, 뭐 증권주라던가 은행주와 비교해서도 상승이 조금 더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주들 최근에 좀 뜨거웠는데요. 오늘 열개가 식는 과정 속에서 좀 금융주들 세부적으로 섹터를 나눠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관련돼서 일정들 체크해봤는데 사실 오늘 저희가 같이 다루지 못한 일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중요한 것들을 보시면 일단 개인분들이 제일 많이 신경 쓰실 7일에 수요일 날에는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실적 발표가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중국의 CPI, PPI가 또 8일 날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9일부터는 설 연휴가 시작이 된다는 점도 함께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4거래일로 좀 짧게 진행이 되는데 관련된 일정들 체크해 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저희가 또 정부 정책 이번 주에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어떤 거 보세요? 네, 이제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소상공인 분들이 이제 사업자 대출을 받으신 분들 오늘부터 그 이자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잠깐 체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부터 8일까지 4일 동안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이자에 대한 캐시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금융위원회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금리 부담 경감 3종 세트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 3종 세트 가운데 하나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87만 명에게 1조 3,500억 원의 규모로 캐시백을 해준다라는 건데요. 네. 지금 대상으로는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하고 최대 2억 원 이상의 대출을 잔액을 보유한 소상공인 중에서 금리가 4% 이상에서 7% 미만 사이의 대출 차주를 대상으로 4% 이자 초과분에 대해서 1년간 납부한 이자의 90%를 다시 페이백 해주겠다라는 네. 취지인데요. 그래서 지금 1인당 한 75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의 이자를 환급받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중은행이 오늘부터 이제 먼저 시작이 되는데요. 네네. 이번엔 따로 이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알아서 이제 문자로 얼마가 환급이 되고 언제 환급이 되겠다 이런 것들을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알아서 통장에 입금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떤 전화가 와서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약간 보이스피싱 의심하는 거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시중은행이 아니라 내가 저축은행이라던가 이금융권 쪽에서 대출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따로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요. 조건은 조금은 다릅니다. 대출액에 대해서는 이제 기존에는 시중은행 2억 원 이상이었잖아요. 근데 2억 원까지였잖아요. 근데 이제 제2금융권은 1억 원까지고요. 네. 금리는 5%에서 7% 미만의 이제 법인 소기업이라던가 개인 대출자를 대상으로 환급이 가능하고요. 제2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3월부터 이자 환급이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까지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자 환급 소식까지 체크를 해보셔서 꼼꼼하게 혜택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연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주식캐스터 연희님과 함께 이번 주에 어떤 이슈들이 중요할지 체크해보는 위클리 투자 핫이슈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투자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